이렇게 오늘은 보합권이지만 코스피가 최근 며칠 연달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전쟁 직전까지의 상승장 동안 나타났던 현상들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을 점치며 투자하는 이른바 곧버스 상품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곧버스 상품들 하락폭이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 상품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ETF는 어제 전날 대비 2% 넘게 하락한 177원에 마감하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00원대에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6개월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락률 상위 종목도 모두 곧버스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플러스와 라이즈, 코덱스 등 주요 2배 인버스 ETF가 7에서 8%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상품은 지수 하락 시 2배 수익을 추구하지만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2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의 실제 수급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개인 순매수 상위에 올랐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ETF는 순위가 7위로 밀렸고요. 상승에 베팅하는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순매수 1위는 타이거 MSCI 코리아 TR ETF로 약 4천억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곧버스 상품을 최근 일주일간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하락 배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 이후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곧버스 투자자의 추가 손실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시장 경보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경보 종목이 나와도 그간 해왔던 외상거래 차단 등의 매매 제한 조치를 앞으로는 풀겠다는 건데 그 배경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일단 정확하게 완화 추진이 되는 대상이 뭡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시장 경보 지정 종목에 부과되는 위탁 증거금 100%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보 지정 종목을 보다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시장 경보는 투자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 매매 시에 매수 대금 전액을 위탁 증거금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또 신용 거래와 대용 증권 사용이 제한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에 업무 규정을 바꿔 매매 제한 조치 가운데 증거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고 종목이 되더라도 주식 주문을 먼저 하고 이틀 뒤까지 일부 자금을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완화하겠다는 건데 그 배경이 뭡니까? 네, 거래소는 현재 증시 호황기 속 시장 경보 제도가 시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 경보 제도는 불공정 거래나 이상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피 상승세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불공정 거래와 관계없이 시장 경보 지정 종목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SK 하이닉스도 지난해 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진 바 있습니다. 이에 거래소가 규제 합리화에 나선 건데요. 거래소는 또 이를 통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어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봉쇄부터 해제하라는 이란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응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상 봉쇄를 강화하면서 협상에 짐짓 느긋한 태도까지 취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또 태세를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서두르고 싶지 않다면서 훌륭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기회조차 없는 합의를 원하며 또한 이란의 핵무기를 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란산 원유 운송을 겨냥한 해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란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 해상 봉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확대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액과 날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초대형 유조선 통행료는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양측 모두 해상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휴전 연장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동 이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3주 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 휴전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휴전 종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 방침이 나온 겁니다. 다만 휴전이 연장된다고 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한쪽으로는 휴전을 연장하며 확전을 막는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이란을 향한 압박을 계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이런 중동발 불안 속에서 국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떤 게 편하고 유리할지 미리 따져보시는 게 좋을 텐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다음 주에 모두가 한 번에 신청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부터 합니까? 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최대 60만 원, 사상이와 한부모 가족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다음 달 18일부터는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습니다. 카드사뿐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월요일은 끝자리가 1과 6이 대상입니다. 결제 방식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이게 여러 형태로 받고 쓸 수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홍보를 하던데 실제로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대단히 크지는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3사는 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와 간편한 신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중에서도 신한과 국민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숙박이나 주유비 관련 캐시백 혜택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지원받은 지원금을 쓰게끔 생필품 중심의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계기로 대규모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추가 혜택이라기보다는 기존 서비스에 가까워 소비자 체감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를 당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일정 부분까지는 국가가 보전해주는 최소 보장금 개념이 도입된 게 핵심인데요.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현재는 LH가 피해주택을 공공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년 거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낙찰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피해 보전 규모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공매 결과가 어떻든 최소 3분의 1까지는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최소 보장금을 선지급받을 수도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신탁 사기와 같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계약한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경우 최소 보장금, 그러니까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까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소 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양도, 담보 제공이나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매 시 최고가 입찰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어서 중동 모래바람에 요동치는 물가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한 번 더 동결 연장했습니다. 그 동결이 적용된 첫날 전국 경유값은 천장을 뚫고 약 4년 만에 2,000원을 넘겼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단 최고 가격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2차, 3차 때와 마찬가지로 4차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유가 변동과 수요관리 필요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국제유가 하락을 감안하면 정부의 동결 결정은 사실상 기름값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2주 국제유가만 단순 계산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200원, 등유는 30원 정도 인하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보다 인상 요인이 더 컸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내려도 될 만했지만 누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가격에 묶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소비자 부담은 커졌습니다. 네, 휘발유에 이어 경유값도 2,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경유값은 어제보다 약 0.2원 오른 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은 어제보다 0.8원 가까이 오르며 2,030원대입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대에 들어선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11개월 만입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세도 여전합니다. 휘발유는 오늘 오전 기준 리터당 0.4원 오른 2,00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2,04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는 2,031원, 경기와 강원, 충북, 충남 등은 2,010원대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물가 부담은 이미 기름값만의 영역을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곳곳에서 물가가 오르다 못해서 책값까지 올랐습니다. 유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영역까지도 이렇게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기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실감하게 하는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일단 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교보문고는 최근 서양 도서 중 해외 주문 도서의 판매 가격을 10% 안팎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 수험서를 나눠 제본하는 분철 서비스 가격도 오는 29일부터 한 권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상합니다. 교보문고는 지속적인 인건비, 자재비 상승과 함께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비도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원그룹은 다음 달부터 구몬학습지 주요 과목 월 회비를 13.5% 올립니다. 수학과 영어, 국어는 5,000원씩 올라 한 달 5만 원에 달하고 한자와 일어, 중국어도 4만 원대로 인상됩니다.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챕스의 정기 접수 응시료도 이달 초부터 5만 4천 원으로 10% 비싸졌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에는 제조업체들의 담합도 영향을 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무림 등 6개 업체는 4년에 걸쳐 교육 출판용 인쇄용지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국내 제지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담합으로 종이 판매 가격은 평균 71%나 뛰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도 살얼음판입니다. 건설사들이 원자재 수급에 고전하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공사비 인상과 공기 연장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5달 뒤 2,000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라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민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문제의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 17일 충북 청주의 오송역 현대지역주택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사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사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정확하게 얼마를 늘릴지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선제적으로 사전 안내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송역 현대힐스테이트는 오는 9월 2,094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단지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닌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공사비 인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체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희타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어제 관련 회의에서 아직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없지만 5월 중 현실화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단열재, 방수제, 아스콘 등의 부족으로 공사 중단 사례가 일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동전쟁이 벌어진 이후 일부 건설 자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오르는 형편입니다. 레미콘 혼화재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최대 50% 가격이 폭등했고 플라스틱 창호와 철근 등도 일부 제품 가격이 10% 안팎 올랐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이고 신체 조건이나 혼인 경력 등 사실상 개인의 삶이 통째로 털렸습니다. 그런데도 과징금은 고작 10억 원대에 그쳐서 저지른 잘못의 크기에 비해 제재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합니다. 네, 위반 항목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을 텐데 이번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됐습니까? 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낸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듀오에 과징금 약 11억 9천만 원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듀오의 최근 3년 평균 매출 약 413억 원이긴 합니다만 감경 기준이 작용했습니다. 듀오는 중기업이라 15% 감경이 적용되면서 최종 11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혼정보 업체는 다른 업체들보다 더 회원의 특히 민감한 정보들을 대거 취급하는데 이보다 더 강한 제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은 물론 혼인 경력, 신장과 체중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인생이 통째로 털렸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약 43만 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피해자 수로 나누면 단순 산술로는 1인당 3천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개보이는 듀오에 대한 제재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계획이란 입장입니다. 또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정기 점검 일정을 앞당겨 위반 사항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등 추가 행정 처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렇게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도 관련 임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쿠팡페이나 롯데카드처럼 이미 일어난 사고에 소급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향후 사고 방지 효과가 생길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지금까지가 어땠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금융사 임원들은 처벌을 피해왔습니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임원 처벌 규정이 있긴 한데 쿠팡페이와 롯데카드 같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도 임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안이 이번에 추진되는 겁니다. 전자금융거래 사업자 즉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도난이나 유출이 발생하면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와 최고 보안 책임자 CISO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앞서 발의된 동명의 법안들과 병합돼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CPO와 CISO의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 조항을 좀 강화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재 법안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연말쯤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1,000만 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3년 이내에 반복 위반을 한 경우에 한해서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쿠팡에 적용하면 과징금이 5조 원 규모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관광 지출 규모가 12조 원을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외국인 환자 일단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1만 명대까지 급감했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환자가 6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과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지난해 한국에서 쓴 의료관광 지출이 12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의료비만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피부과로 특히 많이 몰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피부과를 찾았고 성형외과도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화장품을 넘어 피부 시술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건데요. 보톡스와 필러 등을 넘어 최근에는 인체 조직 기반 원료로 피부 재생과 미백 등에 도움이 되는 스킨 부스터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미약품과 휴재, 녹십자, 휴온스 등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내면 최대 2,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 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돈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이 추가되고 이자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은 차등 적용됩니다.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넷플릭스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이사회는 현지 시간 23일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어치의 자사 보통주 매입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추진하다가 고점 대비 40% 떨어졌고 인수 포기 이후 회복되다가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다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근 몇 달간 대형 사모신용운용사에 대해 집행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보험사에 사업 모델 관련 정보를 요청했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을 상대로 위험 노출액 관련 대출 현황을 점검 중입니다. 사모신용은 사모펀드 등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장 규모가 약 3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일부 기업 부실과 투자자 환매 요청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이 커진 바 있습니다.